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다가 큰 시련을 겪고 사람의 간사함을 깨닫게 된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과거 저에게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엔 좋은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믿었던 이에게 큰 뒤통수를 맞은 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거대한 비밀을 마주친 채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를 정말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죠. 오늘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정말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중견기업에 다니셨고 엄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셨죠. 우리 집은 그 시절 보기 드문 분위기였어요. 50대나 60대만 해도 가부장적인 남편이랑 같이 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가부장적인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남녀 평등에 대해 아주 강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셨어요. 덕분에 집안일은 늘 같이 했어요. 그 모습은 어릴 적 제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셨을 때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그날따라 야근도 있었고 엄마도 그날 복지관에서 꽤 바쁘셨던 날이라 몸이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자, 우리 가족은 오늘 뭘 먹고 싶을까? 당신도 피곤할 텐데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면서 일했잖아. 오늘은 당신 좀 쉬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나만 고생했나. 당신도 같이 일했으면서. 그리고 당신 평소에도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기도 돌리는데 요리까지 하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한데. 그럼 자, 같이 준비하는 건 어때요? 당신 혼자 다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요린 잘 못하잖아요.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오늘은 내가 해줄게. 그리고 우리 딸, 너도 좀 도와줘야겠는데? 너희 엄마 피곤해 하시니까 우리 둘이서 요리해보자. 정말로요? 제가 해도 돼요? 물론이지. 너도 다 컸으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주방에 서는 거야. 자, 우선 양파부터 껍질을 까볼까? 조금만 기다려요, 여왕님. 저희 두 왕자와 공주가 성대한 저녁을 준비 중이니까. 그날 아빠랑 저는 주방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양파 껍질을 까다가 아빠가 눈이 맵다고 우는 흉내를 내시길래 저도 따라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렇게 아빠랑 저는 서툴지만 즐겁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완성된 음식은 조금 간이 안 맞고 어설픈 칼질 때문에 썰린 야채들이 균일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마치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드셨죠. 그때 제가 느낀 건 아빠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의 제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자가 일을 하면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대 속에서도 늘 우리 엄마와 가사일을 나누셨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게 새겨졌고 저는 아빠가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빠의 그런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아무리 또래 남자들과 연애를 해봐도 우리 아빠같이 성품 좋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믿음직한 연상을 만나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연상을 선호하게 되어서였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호감이 갔어요. 남편은 당시 과장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딱 믿음직스럽고 뭐랄까 아빠처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행동들도 첫인상과 비슷했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회사 생활이 낯설고 버거운 순간이 많았는데 남편은 항상 제 옆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손을 내밀어 도와주곤 했어요.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제가 어려운 게 있다고 물어보면 시간을 내서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수에게 크게 깨져서 혼자 울먹이고 있을 때 위로해줬죠. 자연스럽게 우린 가까워졌고 회사 바깥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정식 데이트가 4번째이던 날 고백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 연애는 정말 즐거웠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한결같이 제게 맞춰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해줬어요. 제가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죽과 약을 사다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점점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왔구나.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아들하고 결혼해준다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별걸 다 고마워한다. 자, 오늘 예비 며느리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거하게 한 상 차려놨답니다.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서 앉아. 세상에, 어머님, 이거 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 이걸 저 온다고 다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들은 정말 정성 가득한 것들이었어요. 잡채, 갈비찜, 전, 나물무침 등등 놓인 음식들마다 어머님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제가 한 입을 먹자마자 얼마나 맛있던지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식사를 끝낸 후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예비 시어머니는 기어이 말리셨어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일을 해. 이제 곧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냥 손님이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때 같이 해도 되고 오늘은 앉아 있어. 내가 사과 깎아줄 테니까 저기 가서 TV 보고 있어. 아니에요.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할게요. 어허, 괜찮다니깐. 예비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를 소파에 앉히시고 TV를 틀어주시며 드라마나 보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이런 자리를 겪어본 적 없는 저는 드라마에서 본 장면처럼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갈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막상 제 시댁은 푸근하고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인자하신 마음 덕분에 저는 더더욱 이 결혼이 맞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이런 좋은 분이면 시댁을 자주 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을 2년이 넘도록 방문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당연히 신혼여행 후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안 와도 된다. 설날이나 추석 때도 안 와도 괜찮아. 난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어. 그냥 너희 둘이서 편하게 지내렴.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명절날에는 같이 봐야죠.
됐다. 나는 명절날이라면 치가 떨려. 내가 시모한테 명절날 시달리는 거 생각하면 끔찍해. 너 명절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쉴 새 없이 일해봤니? 내가 튼튼했으니 견뎠지 허약한 사람 같았으면 골병 들었을 거다. 나는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명절보다 아예 안 갔게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명절은 물론이고 오늘도 오지 마. 나중에 여유될 때 내가 밖에서 너희들 맛있는 거나 사줄게. 저는 그냥 그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명절날 남편도 시댁에 안 가는 거예요. 전 편하고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혼란스러웠죠.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명절 내내 친정에서 보냈는데 남편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시골을 안 갔는데 남편은 제 친정을 가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상관없다면서 이건 내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장인 장모님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좋았어요.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 명절 때도 편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어머님을 뵙고 싶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항상 밖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람 심리가 참 웃기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시가 방문을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서 난린데 전 오히려 어머님이 집에 한 번도 초대하지 않으니까 그게 또 서운했어요. 나도 며느리인데 왜 집에 들이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어느 날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왜 어머님은 우리를 집에 초대하지 않으실까? 너무 오랫동안 안 갔잖아. 우리 항상 어머님 보면 밖에서 보잖아. 사실 엄마는 집에 손님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집에 손님 오면 대청소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그게 또 엄청 스트레스가 되시는 것 같아. 우리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어머님이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불편하신가? 엄마가 원래 그래. 그게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모한테도 그런다니까? 아무리 가족들 와도 무조건 대청소해야 하고 상도 거하게 차려야 하고 본인 성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시는 거겠지. 그리고 우리 엄만 원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셔. 엄마한테는 집이 정말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가 봐. 그래서 누가 오면 그게 깨진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좀 서운해. 우리도 가족인데 왜 우리까지 그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초대해 주시면 안 되나? 알아.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가끔은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싶어. 근데 엄마가 그걸 못 견디시는 걸 어떻게 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오히려 더 안 좋잖아. 알겠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 그 대화를 나눈 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절날도 평소에도 집에 초대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게 어딘가 모르게 저를 소외된 느낌이 들게 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이 넘어가자 서서히 시어머니도 우리의 방문을 허용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집에 놀러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니까요. 얘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갈래? 이번에 전복이 싱싱한 게 들어왔는데 전복찜이나 해주려고. 네? 어머님, 방금 집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시댁 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왜? 좀 부담스럽니? 그냥 밖에서 볼까? 너 편한 대로 해.
시댁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기쁘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드디어 저도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고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시댁에 가서 저희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뭔 일로 우리 엄마가 마음을 바꿔먹었대?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까다로웠나 싶더라고. 가족이니까 서로 왕래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그걸 차단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 진즉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보다. 그래 엄마. 이제 서로 집도 오가고 그래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집사람이 별별 생각 다 했다고. 며느린데 혹시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해. 아니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유 미안하다 세아가.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된 거죠.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이후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거리를 좁히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도 그 이후 저는 시모의 태도가 변했다는 걸 느꼈는데요. 예전엔 친절하지만 뭔가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후엔 뭔가 더 스스럼없고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저희 시모가 가까워진 상대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사이도 끈끈해졌죠. 시모가 변했을 무렵 우리 집에도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인생의 제2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아빠가 퇴직을 하신 후 엄마랑 아빠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간병도우미를 알선해주는 회사를 차릴 생각이었거든요. 부모님은 회사의 사장이 되려면 먼저 그 일을 잘할 필요가 있다며 두 분 다 가정 간병도우미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계셨죠. 우리 엄마 아빠가 간병도우미로 일한 지 6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때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시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저희 둘 다 일하고 있으니 상주 도우미를 써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시댁에 가서 간병 도우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태연하게 관두면 된다고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평소에도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사돈 관계인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모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시댁에 가서 간병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며 시어머니를 도와주셨답니다. 가끔 아빠도 종종 시댁에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도 도와주셨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와보니 엄마와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뭉클했어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유, 사부인,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저도 간병일을 배우는 중이라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사부인과 시간을 보내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사부인. 처음엔 사돈이 저희 집 간병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상황이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가족 간의 사이가 끈끈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부인. 저희 박간 양반도 사부인 간병 돕기 잘한 것 같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더라고요. 바깥 사돈한테도 제가 미안한 점이 너무 많아요. 사업 준비하시느라 바쁠 텐데
집에 와서 허드렛 일도 해주시고, 아유, 제가 참 복이 많네요. 다 사부인이 인심을 베풀며 살아서 그런 복이 오는 거라 생각하세요. 사부인 어서 쾌차해서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럽시다. 아유, 그래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기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던 두 분이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우리 같은 가족이 만난 건 정말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느리랑 시모가 잘 지내는 가정도 흔치 않은데 심지어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는 가정은 더 드물잖아요. 이렇게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도와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보셨고 항상 효도하는 사위라고 치켜 세워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남편과 우리 부모님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친정집에 과일을 한가득 사들고 갔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위해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경매에 붙은 과일을 샀어요. 과일 상자에서 하나만 까서 입에 넣어보는데 확실히 경매에 붙은 과일답게 과육이 훨씬 달더라고요. 맛도 맛이지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남편의 마음이 아내로서 기특했죠. 그런데 막상 친정 부모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였어요. 아이고, 아이 집에 과일 많은데 굳이 또 과일을 사왔어? 어머님, 이거는 마트에서 사 먹는 과일이랑 달라요. 공판장에 가서 경매까지 붙은 과일이에요. 집사람도 한 입 먹어보고는 훨씬 맛도 좋고 달다고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글쎄, 뭐 과육이 달다는 거 먹어봐도 내 혀가 이상해서 그런가 별 차이 없던데. 비싼 과일이나 그냥 과일이나 그나저나 경매까지 붙은 과일이면 돈 많이 쓴 거 아니야? 아유, 장인 장모님한테 이 정도는 써야죠. 내 말은 너무 돈을 헤프게 쓰지 말란 뜻이야. 안 그래도 과일값이 금값인데 그거보다 더 비싸게 웃돈 얹어두고 샀단 거잖아. 나중에 애도 낳을 텐데 저축해야지. 자네는 미래 생각은 안 하나? 엄마는 그 싱싱하고 귀한 과일을 받고도 좋아하긴커녕 오히려 남편이 헤프게 돈을 쓴다고 꾸짖으셨어요. 남편과 저 모두 당황했어요. 남편은 정성껏 준비한 마음이 외면당한 것 같아 속상했죠. 바보 같은 우리 남편은 애써 웃으면서 장모님 말씀대로 돈 아껴 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싹싹하게 대답하면 한번 웃어줄 만한데 엄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그리고 아빠는 꾸짖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사온 과일을 보고도 관심 없다는 듯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딱딱해졌죠. 이런 딱딱한 분위기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를 끝나갈 무렵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게. 저가에 일부러 자주 올 필요 없다는 뜻이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왜 무리를 합니까? 오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가끔은 자네도 좀 쉬어. 우리도 자네가 이렇게 자주 오는 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솔직하게 말하겠네. 우리가 불편해서 그래.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사위는 백년 손님이란 말이 있지 않나. 사위가 오는데 어수선한 집안꼴 보이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집에 누가 오면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아빠, 자주 좀 올 수도 있지. 왜 그래? 원래 항상 우리 사위 그랬으면서.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럼 손님 오는데 울상하고 있겠니? 당연히 불편해도 앞에서 놓는 거지. 아예 오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좀 오는 횟수를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이라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력 끼쳐드렸네요.
갑자기 싸늘해진 부모님의 반응에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남편한테 막 서스럼 없이 대하진 않으셔도 남편이 친정에 가면 잘 맞아주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시니 저도 속이 상했고 엄마랑 아빠한테 따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쓸쓸하고 자존감을 잃은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분명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생하며 준비한 건데 그 마음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외면당한 것 같았거든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고 저도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이렇게나 마음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남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이 되어버려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뭔가 친정부모님이 서운한 게 있는 거 아닌지 고민이 된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섭섭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했어요. 안쓰러운 남편은 그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하고 뭔가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었으면 하는 생각에 아빠 생신날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일부러 호텔 식당을 예약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껏 선물까지 준비했죠.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면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생신날이면 특별한 날인 만큼 두 분 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으실 테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놓고 혹시 평소에 섭섭한 점이 있으셨는지 물어볼 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 생신날이 되자 우리는 호텔 식당에서 모두 모였어요. 남편은 아빠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들고는 기분 좋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아버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호텔에서 생일을 해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무슨 선물까지. 남편이 준비한 선물은 고급 만년필이었어요. 아빠께서 평소 필기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손글씨를 쓰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취미를 염두에 두고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선물을 풀어본 뒤에도 끙 하는 소리를 내시며 대충 살펴본 뒤 만년필통을 바로 닫아버리시고 그저 딱딱하게 고맙다 한마디만 하셨어요. 엄마 또한 말이 거의 없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국밥집만 데려가도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데를 찾아냈냐며 칭찬하실 뿐인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당을 데려와도 이상하게 말이 없으셨어요. 이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싫었던 저는 일부러 호들갑을 떨며 부모님께 말을 걸었어요. 인테리어가 아주 멋지다는 둥, 이 음식의 소스는 너무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지 않냐는 둥 일부러 들뜬 척하며 말을 걸었죠. 그럼 엄마 아빠는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태도에 점점 민망해하는 모습이었고 저도 슬슬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불편한 감정이 임계점을 넘긴 건 서로의 근황 토크를 하던 중이었죠. 남편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근황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는 몇 년만 더 있을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제 사업을 해보려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중이에요. 사업이라. 요즘 같은 때 사업을 하는 게 쉬울 것 같나? 리스크가 큰데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맞아, 김서방.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괜히 무리해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네. 사업이야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네, 물론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도전 좋지. 그런데 도전이란 말도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무턱대고 하는 건 문제가 많아. 자넨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막연하게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아빠. 지금부터 계획 세우고 준비한다잖아.
당장 관둔다는 것도 아니고 향후 몇 년 후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밟아가겠다잖아. 왜 그렇게 벌써부터 깐깐하게 말해? 몇 년 후든 아니든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 난 솔직히 그냥 다니던 회사 쭉 다녔으면 하는데 사업이야 늙어서야 할 수도 있지만 회사는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법이야. 내가 보기엔 지금 다니는 직장이 훨씬 안정적이고 김서방한테도 더 맞는 것 같은데 말이야. 사업이란 것도 배포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 해야지 김서방처럼 뭐든지 허허실실하는 사람이 그 힘든 사업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일리 있는 말이야. 내가 봐도 자네는 사업을 그렇게 잘할 것 같지가 않아.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날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보여준 태도는 결국 저를 화나게 했어요. 아무리 사람 좋은 남편이라도 이렇게 비난받는데 어떻게 속상해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던 남편의 얼굴이 무표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저 진심을 담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던 남편이었는데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에 남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침묵의 수도원 같은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일어설 때가 되자 저는 남편에게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제 말에 당황한 남편이 망설이는 듯해 저는 다시 한번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모르는 눈빛으로 저와 부모님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부모님을 향해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 도대체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세요? 왜 이렇게 면박 주시냐고요? 엄마, 이 호텔 식당 코스 요리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 아빠한테 드린 만년필도 엄청 남편이 고심해서 고른 거고 3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렇게까지 아빠 생신을 챙기려 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무한 줄 일이에요? 대체 뭐 때문에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남편이 여리다고?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일이야. 뭐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뭐 어째요? 아빠, 제 남편 그만 좀 함부로 말하세요. 참 눈물겨운 부부애구나. 그런데 은지야, 너 네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니? 앞에서는 순박한 척하면서 그 역겨운 놈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기나 하냐고. 네가 그렇게 믿고 있던 남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허허실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걸 알면 과연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을까 싶구나. 비밀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대답 대신 자신의 자켓 안을 뒤지더니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그 카드는 일종의 초대 카드 같았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그 카드를 열어본 순간,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 듯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교차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손이 떨려 카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떨어진 건 카드였지만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 낡은 카드의 정체는 바로 돌잔치 초대 카드였어요. 카드를 열어보니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여자와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글귀에는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정은호와 한설인의 자녀 김영우의 첫 돌을 기념하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은우는 제 남편의 이름이었고 한설인이란 이름은 그 여자 이름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고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 털썩 쓰러졌어요. 순간 너무 충격적인 감정이 몰려와 숨이 안 쉬어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엄마는 저에게 물을 권했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고 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아빠는 그 사이에 제가 떨어뜨린 카드를 다시 주었죠. 간신히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왜 내 남편에게 애가 있어요? 그리고 한솔이란 여자는 뭐예요? 그건 우리도 궁금하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어찌나 황당하고 화가 나던지 처음엔 내가 뭘 본 건가 싶어서 눈을 의심했어. 너희 아버지랑 나 둘 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단다. 엄마 아빠는 이걸 어디서 발견하신 거예요? 이 카드는 사돈댁에서 발견한 거다. 내가 가끔 사돈댁 청소하러 가는 거 알고 있지? 옷장위를 닦다가 그 위에 올려져 있던 박스를 쏟아버리고 말았단다. 그래서 그걸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다가 이 초대장 묶음을 발견한 거야.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네 남편 애겠지. 아빠, 이거 꿈 아니죠? 제발 꿈이라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제발 이게 꿈이라고 믿고 싶구나. 하지만 사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제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만 같았고 머릿속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란 생각만 반복됐어요. 남편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신감이 몰려왔고 애가 있다는 사실을 2년이 넘도록 숨겨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역시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초대장이 시댁에 있다는 건 시어머니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숨겨주고 있었다는 의미니까요. 믿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빠는 극렬한 분노로 가득 찬 제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그래도 걱정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녔다. 사실혼이라도 이 정도 자기 결혼이면 고소를 할 수 있다더구나. 그래서 우리도 나름의 계획을 짜느라 너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사부인한테도 일부러 티 안 내고 있었단다. 아니, 사부인이라는 것도 웃기지. 그것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되고 우리 쪽에서 먼저 터뜨리고 저놈들을 고소해버려야 돼.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준비 시작하자. 저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도 몇 초 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이래서 엄마랑 아빠가 남편에게 대하던 태도들이 갑자기 차가워졌구나 싶었죠.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요. 저는 아빠 손에 있던 초대카드를 낚아채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호텔 바깥으로 달려나갔어요. 호텔 앞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보이자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펑 하고 터지면서 끓어오르더니 온몸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성을 잃은 저는 남편에게 바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제가 나오는 걸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놈의 짧은 머리끄덩이를 바로 잡았어요. 남편은 비명을 지르면서 왜 이러냐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저 온 힘을 다해 그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소리쳐도 죽어도 못 빠져나가게 하고 싶었어요.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손끝에 모여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몇 분간의 사투 끝에 저로부터 간신히 벗어났어요.
주변에선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리 부부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죠.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왜 이러냐고 했고 전 이제 가방으로 그놈 면상을 갈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최대한 방어했습니다. 야, 이 짐승 같은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먹을 수가 있어? 은지야, 무슨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속여먹다니. 진짜 뻔뻔하다. 너 정말 나한테 속인 거 없어? 잘 생각해봐. 네가 속인 건 오늘 널 반쯤 죽이고도 남을 일이니까. 아니 진짜 뭔지 모르겠다니까. 말해줘야 알지. 그리고 은지야, 제발 코 쪽 때리지 말아줘. 나 코 수술한 거 알잖아. 여기 때리면 진짜 큰일 나. 미친놈이 이런 상황에서도 수술한 코 걱정하고 있냐? 맘만 같아선 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분질러 놓고 싶어. 처음엔 재밌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제가 쉴 새 없이 가방을 휘두르자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건지 남자 둘이 달려들어도 저를 제압하지 못하더군요. 원래 사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생각지도 못한 힘이 솟아오르기도 한다는데 제가 딱 그런 상황 같았어요. 그러다가 저를 말리는 사람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보고 잠깐 안에 계시라고 했는데 소란스러우니 밖에 나온 모양이었어요. 은지야, 일단 그만하자. 엄마 말 들어. 이 버러지 같은 놈, 나도 당장 저 세상 보내고 싶다만 일단 진정하자. 이러다가 네가 폭행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 한 명 신고하면 어떡해. 아유, 이미 다른 사람이 전화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보쇼, 전화하지 말아요. 우리 딸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과 저는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씩씩대면서 남편에게 초대카드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 카드를 보는 순간 하얗게 질리더군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면서 마치 이게 현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어? 대체 어디서? 반응 보니 역시 당신께 맞구나. 이거 당신 어머님 옷장이 청소하다가 박스에서 발견하신 거라는데? 설명해봐. 정은우에게 결혼한 여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한설인? 인연이 누군데 개새끼야? 남편은 허겁지겁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고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러운 손 치우라며 화를 냈어요. 남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고 구역질이 나올 뻔했어요. 미안해, 은지야. 정말 미안해. 사실은 나 당신이 처음 아니야. 그리고 아이도 있어. 내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일부러 속이려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어요. 믿기 어려운 말들이었죠. 남편은 허겁지겁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부모님과 저 제 앞에서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몇 년 전 부인과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 부인과 공동 양육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남편 쪽에서는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평일에는 시댁에서 돌보고 주말에는 전 부인 집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시댁에 일부러 못 오게 한 것도 바로 아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 간 날만 어찌 아는 사람 통해 잠시 애를 맡겼기에 못 봤던 거고 그 뒤엔 애가 시댁에서 계속 평일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시모는 저에겐 가증스럽게 무슨 시집살이 시키기 싫다는 둥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마다 얼마나 다정하게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는 척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는 듯한 모습으로 절대 부담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요.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남편의 전 부인이 직장을 관두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해요. 남편의 전 부인은 새 남편과의 상의를 통해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했고 당분간은 일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과감하게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더 이상 아이를 돌볼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시집 온 지 2년 후부터는 시댁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이야기 여기까지 듣게 되자 딱 실마리가 잡히는 게 또 있더군요. 너 이래서 혼인신고도 미뤘었구나. 애가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그런 거지? 말해봐. 여보, 멱살 좀 놓고 말해봐. 그래, 이상했어. 애 낳기 전엔 혼인신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갑자기 2년 넘게 살았으니 이제 신뢰가 생겼다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고 조르는 게 말이야. 이제 훌훌 털어버렸으니 그렇겠지. 네 호적에서 아이가 완전히 사라졌으니. 멱살을 잡힌 남편은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울먹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혐오스러움만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저는 남편 놈을 끌고 부모님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시댁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남편 놈이 끌려온 걸 보고 놀란 시어머니는 제가 초대장 카드를 툭 던지자 그제야 상황이 파악된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바닥 밑에 있던 남편은 경찰서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죠. 하지만 전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은지야,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네게 거짓말을 했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니?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얼굴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당신들 모두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는 있어요? 그래,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네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 있어? 사부인, 이러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딸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줘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은지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솔직히 지금 무릎 꿇고 있는다고 해서 진짜 미안한지도 모르겠어. 당신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인간이라면 돌잔치를 치렀던 그 호텔에서 우리 엄마 아빠 생신을 지낼 리 없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호텔 식당에 데려간 거야? 진짜 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벌벌 떨면서 무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들이 모기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리자 제 화는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안 들린다며 크게 말하라고 다시 소리 질렀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결국 제가 한 번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그 호텔에서 돌잔치를 했던 기록이 있어서 고객 할인 혜택이 있었어. 원래 돌잔치나 칠순잔치 같은 목적으로 홀을 빌리면 다음에 올 때 30% 할인을 해줘서. 과거 한참 전 기록이어도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거야.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딴 놈을 지금까지 천사 같은 사이라고 믿고 있었단 거지? 할인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이 나온다더니. 저와 부모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눈치 없는 시모가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또 이딴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우리 다 잘못한 거 맞고 정말 죄송한 일은 맞는데요. 그냥 이 일은 덮어두고 지나가면 안 될까요? 요즘은 이혼도 그렇게 큰 의미 아닌 세상이고 애도 이미 저쪽으로 친양자 입양 갔으니까 우리 아들은 사실상 총각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세아가, 너도 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너랑 너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니? 사부인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시군요. 분노에 찬 아버지는 소파 옆에 있던 목발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날아간 목발은 거실 한쪽으로 날아가면서 심하게 휘어졌죠. 아이고,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말이 통하는 건 사람이니 가능한 거죠. 근데 사부인과 김서방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더군요. 긴 말 않겠습니다. 김서방이랑 저희 딸 이혼합니다. 사부인,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안과 관련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절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봐줄 것도 들어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끝내고 시댁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부모님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귀찮게 달라붙는 남편과 시모를 떼어놓으려고 아빠가 목발을 다시 들자 그제야 겁먹은 두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그 길로 당장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와 부모님을 따라 집까지 온 남편이 이러지 말아달라고 발을 동동 굴렸지만 짐을 정리하는 저의 손길은 거침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막기 위해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드러누웠습니다. 나 여기서 절대 안 일어날 거야. 정 가고 싶으면 날 밟고 지나가. 진짜 가지가지하네. 하라면 못할 줄 알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남편을 밟고 지나갔어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한 번만 밟아도 난리를 칠 거면서 무슨 안 일어난다는 건지. 저는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전 살던 집을 나와 친정집에 가서 이혼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우리가 사실혼이라도 남편이 숨긴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더군요. 남편이 재혼이었고 아이까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큰일이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중대한 배신이었어요. 저희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하면서 필요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하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전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말 애를 쓰더군요. 어느 날은 친정집에 반찬을 문 앞에 걸어두고 갔다길래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반찬을 걸어두고 갔다더군요. 제가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심지언 전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친정집에 와서 집안일을 돕겠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전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돌봐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이번엔 자기가 갚겠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세아가, 내가 아플 때 네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알잖니.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집안일이든 뭐든 내가 할게. 제발 날 받아줘.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다고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으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너희 친정집에 반찬도 가져다 두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야. 반찬이요? 그깟 반찬 몇 번 걸어놓는다고 제가 용서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정말 그런 걸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발 내가 미안해.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네 부모님께도 다시 사과드릴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부인,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희 딸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셨잖아요. 우린 이미 마음 정리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내가 이렇게까지 빌고 있잖아요. 세아가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시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 문 앞에서 그렇게 울고 애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동안 당한 거짓말과 배신에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이미 제 마음속에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나아갔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수없이 용서를 구하고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죠.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이혼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획하셨던 가정간병 도우미 사업은 점점 확대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부모님이 행복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전 남편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냈어요. 하지만 마음속 피폐해진 상처를 다독이기 위해 1년 정도 일하지 않고 쉬었죠.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서 살 수 있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 누구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저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하고 나서도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곤 했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메시지를 보고도 분노와 짜증이 차올랐겠지만 1년간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니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니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이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에 마음을 새기며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단단하게 해줬어요. 그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고 내 삶을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더 성숙해진 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의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젠 저를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며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을 믿으며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평범하고 안정적이길 바라죠. 저도 그랬어요.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며 제 딸과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게 찾아온 믿기 어려운 진실과 그로 인해 벌어진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제 신분의 반전을 맞닥뜨리게 됐던 드라마 같은 설정을 넘어 제 자신과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서울의 한 변두리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오시고, 떼어오고, 그 과일을 가게에 내놓고 파는 일을 하셨던 부모님은 매일같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셨죠. 두 분은 늘 일에 치여 바쁘셨지만 외동딸인 절 참 많이 생각해주던 분들이었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 피곤해하면서도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고 늘 애쓰셨고 주말에는 짬을 내어 가까운 곳에 소풍이라도 가려고 노력하셨죠. 대단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덕에 제 유년기는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과일을 실은 트럭을 타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정말이지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 나이에 어렴풋이 죽음이 뭔지 전 알았어요. 아주 자세한 건 몰랐지만 엄마 아빠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혹시 고아원에 가야 하나 싶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어린 나이에도 내 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섭고 외롭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혼자 덜덜 떨면서 장례 내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한 분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절 키우시기로 하셨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여.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살아 못해 내가. 할머니 울지 마요. 나 무서워. 매일같이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하나 남은 손주인 절 정말 끔찍이 아껴주셨어요. 아마 할머니와 쭉 살 수 있었다면 제 인생은 조금은 더 나아졌겠죠. 그런데 외할머니마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고모 집으로 가게 됐어요. 고모는 없는 형편에도 절 데려와 잘 키워보려고 애써주셨지만 고모부가 자꾸 눈치를 주더라고요. 전 자꾸 눈칫밥을 먹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전 결국 또 다른 먼 친척 집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 친척은 아빠의 사촌 형이었는데 저한테는 큰아빠 뻘인 사람이었죠. 그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고달팠어요. 그 집에는 아들, 딸, 남매가 있었는데 이 두 남매가 절 너무너무 끈질기게 괴롭혀댔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제 도시락 반찬을 죄다 빼가고 상한 반찬들을 일부러 제 도시락에 몰래 넣어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청소나 설거지를 저에게 다 시키고 본인들은 밖에 놀러 나가기도 하고 자신들이 한 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제가 온팡 뒤집어 쓰고 혼나는 일도 많았죠. 친구들 앞에서 절 일부러 민망하게 만들려고 놀려댈 때도 많았어요. 야, 쟤 니네 집 사는 애 아니야? 맞아. 우리 집 식모년. 헐, 식모?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니. 제 엄마도 아빠도 없고 고아야.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개 불쌍하지. 헐, 야, 존나 불쌍해. 식모년이래요, 식모년이래요. 야, 저리 안 꺼져? 어디서 고아가 우리랑 같이 껴서 놀려고 해.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와서 교과서를 숨겨놓고 시험 전날에나 겨우 돌려주고는 웃어대기도 했죠. 그 집에서 전 늘 식구들에게 무시당했고 차별받으며 살았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은 엄두도 못 냈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그 집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신세란 영락없는 신데렐라 같았죠.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 대신 큰아빠 큰엄마와 그 집 아들 딸의 구박에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신데렐라 말이에요. 물론 신데렐라는 귀족 가문이고 나중에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지만 저는 그런 해피엔딩을 꿈꿀 수도 없었으니 훨씬 박복한 신데렐라였죠. 어떻게든 그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목표로 삼으며 버텼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갈 엄두도 못 냈어요. 일찍 일을 시작했고 빨리 독립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절 많이 배려해주는 것 같았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남편은 건설 노동자로 막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노가다를 뛰는 거였죠. 그런데 이 일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일 안 나가고 추우면 춥다고 안 나가고 어제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안 나가고 오늘은 작업 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가고 갖은 핑계란 핑계는 다 대며 집에만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설득도 해보고 다독여보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일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가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제가 집안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희에겐 딸도 있잖아요. 딸을 굶길 순 없으니까 제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까지 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TV나 보면서 밥 차리라고 하더군요.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죠. 못 하나 책임지는 것 없이 그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한데도 자기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싸우다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게 되는 거 아세요? 싸울 때 사람은 좀 치사해지잖아요. 그 남자는 정말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싸움이 잦아지면서 점점 제 아픈 데를 무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걸 아니까 제 약점을 자꾸 들먹이면서 절 무시했고 아픈 데를 쿡쿡 찔러대며 조롱을 해댔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너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냐. 내가 함부로 대해봤자 네 걱정하고 챙겨줄 사람이 있긴 하냐 하며 저를 얕잡아보고 막말을 퍼부어대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딸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사는 동안엔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해왔어요. 사실 웹디자인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것저것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사무직으로도 근무해봤죠. 그러다가 웹디자인을 배우게 된 건 우리 딸을 낳고 나서였어요.
제가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마침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국비로 디자인이며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배웠죠. 그렇게 공부한 뒤로는 웹디자이너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고요.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도 저는 이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언제든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죠. 게다가 이 분야에 워낙 사람도 많고 경력이 짧은 사람은 높이 평가받지 못하다 보니 월급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딸과 둘이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됐어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직업으로는 우리 둘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차라리 박봉으로 이 일을 계속하느니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을 병행하면서 다른 안정적인 일을 평일에 해서 투잡을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찾은 일이 바로 어느 대기업의 구내식당 일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구내식당 일은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몸이 힘들고 3D 업종에 가까운 일이긴 해도 그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월급 밀릴 걱정 없겠다. 다른 데서 구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싶고 이만한 일이 없겠다 싶어서 바로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텃세였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도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년의 아줌마들이었는데 제가 제일 어린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땐 아무도 제대로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런저런 걸 물어보기도 했는데 대답은커녕 절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혼자 알아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태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열받는 건 아줌마들이 절 남직원들하고 완전히 차별 대우를 한다는 거였어요. 식당에는 젊은 남직원이 딱 2명 있었어요. 군대에서 취사병을 하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친구들로 주로 힘쓰는 일을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었죠. 그런데 한날 보니 그 남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는 손도 안 씻고 바로 음식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겁해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아줌마들이 오히려 저한테 버럭하더라고요. 애기 엄마나 똑바로 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 있으면. 아니 아주머니, 제가 괜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 핀 손으로 그냥 음식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요? 아 글쎄 남이서 코를 후비고 오든 똥침을 하고 오든 본인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꼭 제일 못하는 년들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니까. 안 그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직원들은 대충대충 일을 해도 아무 말 안 하면서 저한테는 유독 깐깐하게 구는 것도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 제가 앉고 대들면 더 저를 누르려고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큰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 아줌마들이 일이 되다면서 가끔씩 맥주를 가져와서 마시면서 쉴 때도 저는 그 사이에 혼자 일해야 했어요. 설거지며 바닥 청소며 모든 잡일을 다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쉬면서 제가 잠깐이라도 쉬거나 딸이랑 전화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쁜데 왜 쉬고 있냐, 전화할 시간이 남아도냐 하며 화를 내는 거죠.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 준비를 하는데 아줌마들이 갑자기 저한테 야채를 다듬으라고 한꺼번에 일을 몰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제가 아무리 서둘러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이게 네 일인데 뭘 나누냐면서 비웃는 거예요. 결국 혼자 그 많은 일을 하느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점심시간도 지나서야 겨우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면서 아줌마들이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며 또 타박을 주는 거 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식재료를 일부러 숨겨놓기도 했어요. 손님들 음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없으니까 당황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나중에야 창고 구석에 숨겨둔 걸 발견했어요. 아줌마들이 웃으면서 눈썰미도 없어서 어떡하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걸 보는데 정말 서러움에 북받쳤죠.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아줌마들의 텃세와 차별은 끝이 없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애기 엄마는 그래도 우리 잘 만난 줄 알아야 돼. 못된 것들 만나 호되게 당해보면 아마 그 여사님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구나 할 거다 아마. 좋은 분들은 개뿔 싶었지만 말로 할 수는 없었죠.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하니까 묵묵히 버티고 있었어요. 구내식당 일이 고되고 아줌마들 텃세가 심해도 저희 딸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 없었죠. 당장 그만두고 또 어딜 들어갈 수 있을지 일자리 보장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디자인 일도 그리 일감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뭔가 불길한 낌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일하는 회사는 대기업이지만 저희는 당연히 대기업 직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 구내식당 직원들의 경우엔 단체로 한 고용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사실상 그 업체 소속이었는데 그 회사가 대기업 하청 계약에서 내쳐질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일이 잘못돼서 하청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도 모두 이곳과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일하던 아줌마들도 막 발벗고 나서서 회사에 항의하고 따지고 들었고 그런 걸 지켜보며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담당자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뭔가 일이 있는 건 분명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선은 묵묵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불안불안한 날들을 보내던 와중 하루는 회사에 못 보던 사람들이 우르르 한 무리가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청으로 있는 중소기업들 중 한 곳에서 여기로 파견 나온 직원들이었더라고요. 대기업이다 보니 평소에도 여러 곳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올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구내식당은 한바탕 전쟁터가 됐어요. 파견 직원들의 몫의 식사까지 더 준비해야 했고 그러면 아줌마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았죠. 그 히스테리는 고스란히 저한테 쏟아졌고요. 일은 더 늘었고 아줌마들은 더 예민해졌고 저는 그 사이에서 끙끙대며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일했죠.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커다란 음식물 잔반통을 옮기고 있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제 신세가 참 한심스러워서 잠깐 바람이라도 쐬려고 식당 뒤로 나갔죠. 그런데 그때 파란 줄에 회사 목소리를 맨 파견 직원 2명이 절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너무 닮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승현 씨가 말이 맞네? 어머, 웬일이야. 저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나? 나 진짜 소름까지 돋는다. 세상에. 자기들끼리 막 너무 닮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절 쳐다보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며 말을 피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그때는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저는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결국 저희 구내식당 계약직들에게는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를 고용한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모두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잘리게 생기고 만 거예요. 담당자가 와서 계약직 전원을 계약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을 때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모든 아줌마들과 저도 망연자실했어요. 아줌마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막 따지고 항의했죠.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이랑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잘리면 또 어디 가서 일을 구해야 하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왜 얼마 전에 파견을 나온 중소기업 있잖아요. 그 중소기업 측에서 이번에 본인들 회사의 구내식당을 확대하면서 직원을 더 뽑을 계획이 있다면서 이쪽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원하는 사람들 일부를 그쪽으로 취업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몇몇은 대기업 일하다 작은 회사는 못 간다며 그냥 나가기도 했고, 몇몇은 일단 다른 데 일 구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어디냐며 곧바로 일을 하겠다고 했죠. 제 경우엔 더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것보다 월급도 더 준다고 하고 거리는 저희 집에서 그 회사가 더 가까웠거든요. 물론 이 아줌마들이랑 계속 같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걱정도 됐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쨌든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데 안도했어요. 그런데 거기로 출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절 보면서 수군거리고 누굴 닮았다며 웅성거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만 보면 놀라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직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전 대체 왜 저러나 싶었지만 사실 처음엔 별로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일에 익숙하지 않아 허둥대고 아줌마들 눈치 보랴 정신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는 젊은 여자 직원 한 명이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어머 하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직원한테 대놓고 물었어요. 왜 여기 직원들은 자꾸 나만 보면 놀라고 누굴 닮았다느니 수군거리는 거냐고. 대체 내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저를 보며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처음 뵀을 때 저희 회장님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의 따님 어렸을 때 사진을 똑 닮았다고. 그리고 회장님과도 너무 닮으셔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실례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소문만 듣다가 실제로 뵈니까 저도 모르게 놀라서 그렇게 반응을 했나 봐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닮았다는 거죠? 회장은 나이도 많을 테고 남자인데 제가 어떻게 회장이란 사람이랑 닮았냐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닮았냐 캐물었더니 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그중엔 전 식당부터 같이 일해온 아줌마들도 있었고요. 아줌마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요. 애엄마가 회장을 닮았대? 그럼 난 삼성 회장 이건휘랑 닮았겠네. 아유, 그럼 나는 아주 대통령 닮았다, 대통령. 근데 뭐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 회장도 회장이야? 참나, 누가 보면 무슨 대기업인 줄 알겠어. 안 그래? 아줌마들은 깔깔거리고 절 조롱했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되면서 점점 이상하게 퍼져가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회사 회장의 숨겨둔 자식이라는 둥 별의별 말이 다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살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구나 싶었죠. 아줌마들은 여전히 절 비웃고 대놓고 빈정거렸지만 전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오래 일해온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슬쩍 다가와서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에 오래 다녀서 아는 건데 그 소문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옛날에 이 회사 회장님이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이 딸을 낳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야 글쎄. 회장님이 그 뒤로 그 여자랑 딸을 찾아 수소문하고 다녔다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는 거지. 에이, 그냥 소문이라면서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핵심 직원들은 다 아는 얘기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거니까 진짜일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는 거야. 지연 씨 나이가 그 정도랑 얼추 비슷한 게. 네? 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부모님 둘 다 계시다고요.
에이, 그건 모르는 거야. 자기야, 드라마도 안 봤어?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들, 그거 다 현실에 있던 일들이라잖아. 본인이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란 건 얼마든 있을 수 있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 생각이나 해봐.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묘하게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제 할 일만 하자고 생각하는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실은 제가 이곳 구내식당으로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딸이 병원을 몇 번 다니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십이지장 폐쇄증이라고 하더군요. 선천적인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악화된 거라고 했고 생사가 오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치료를 미루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병원비가 꽤 많이 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 아주머니가 말한 그 얘기가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절 보며 자꾸 수군거리고 아주머니가 말한 나이대도 얼추 맞아떨어지고 솔직히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해도 호기심이 안 생길 수 없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궁금증 속에서 저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회장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요. 딸 수술비 때문에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 과거에 대한 진실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심을 마친 어느 늦은 밤, 구내식당에서 마감을 마친 뒤 청소도구를 챙겨 들고 여자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보안팀이 8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시간 이후로는 회장실이 있는 층에 아무도 없다는 정보를 알아낸 상태였죠. 혹시 들키더라도 청소를 핑계로 댈 수 있게 청소도구를 준비한 건 만약의 대비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화장실 칸에 숨어 있다가 시간이 되자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어요. 주변을 살피며 회장실로 다가갔고 마침내 손잡이를 잡았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회장실 내부는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큰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들이 마치 무슨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제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제가 찾고 싶었던 진실에 있었으니까요. 방 안을 둘러보던 제 눈길은 곧 책상 위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어떤 여성이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진 속 여자가 다름 아닌 젊은 시절 저희 엄마였고 그 여성이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소문이 사실인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회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장은 절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더 놀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쪽 누구예요?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이미 너도 어느 정도는 감이 왔으니 여기까지 온 거겠지. 거두절미하고 말아마. 그래, 맞다. 너는 내 딸이다. 네 엄마가 널 데리고 떠난 뒤로 나는 두 사람을 찾기 위해 애썼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첩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은 그 여인에게 어울리지 않지. 너희 엄마, 그러니까 연희 씨는 내 첫사랑이었고 유일한 연인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다. 무슨 말이죠? 두 사람 대체 언제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너희 엄마와 난 대학 동문이었다. 연희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고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그만 마음을 빼앗겼다. 참 아름다웠고 강인했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지. 우리는 연인이 됐다. 둘도 없이 행복한 연인이었지. 함께 유학 갈 계획을 세웠고 결혼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무 통속적인 것들 투성이었죠. 엄마의 과거에 대한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호기심과 묘한 기분은 점차 부글부글 끓는 화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를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이 회장이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리 집안에서는 너희 엄마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여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지. 우리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요? 그때 대체 뭘 하셨는데요? 당신 난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고 두려웠고 아버지가 무서웠어. 그 뜻을 차마 거스를 수가 없었지. 우리 집안에선 날 다른 재벌가 여인과 결혼시키려 했고 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억지로 결혼식장에 끌려가다시피 했어. 하지만 그때 이미 저희 엄마는 저를 낳은 상태였고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안에서 본인 아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자 결국 저희 엄마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 엄마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저만 데리고 홀연히 사라지신 거죠. 그야말로 홀연히 사라졌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떠나버린 거야. 아마 네가 첩의 딸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아 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은 영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회장은 이야기를 하며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어요. 엄마와 절 잃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저희를 찾아 헤매고 온갖 곳을 수소문하고 흔적을 쫓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요. 그 많은 이야기들 끝에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정보를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혼란스러운 제 표정을 본 회장은 더 차근차근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 존재는 언제 알게 된 거냐고.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제가 물었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있던 그 대기업에 파견 나갔던 직원들 중 한 명이 내 신복이었어. 그 친구가 돌아와서 말하더군. 회장님, 어떤 직원이 있는데 회장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와도 닮았고 나이대도 비슷합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그 순간 정말이지 짜릿한 예감이 왔어. 이번에야말로 내 딸을 찾을지 모른다는 예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제가 조사 대상이 되었던 거였어요. 회장은 제 과거를 조사하면서 엄마의 흔적까지 알아내게 되었고 저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통해 대기업으로 옮기게 된 건 역시 회장이 그린 큰 그림이었던 거죠. 회장은 저희 엄마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대신 저에게라도 엄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주고 싶다며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헷갈렸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도 치밀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내가 갑자기 웬 기업가의 딸이라니요. 더군다나 전 고아도 아니었고 제 아빠란 믿고 자란 사람도 계셨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순간에 저는 전혀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아찔했죠. 제가 평생을 친아빠라고 믿고 있었던 분이 그럼 제 생부가 아니란 건지 그 또한 충격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재혼이었다는 것도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한 번도 그런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늘 저를 사랑하고 아껴줬고 누구보다 절 챙기고 응원해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친아빠가 아니라니 그 또한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맺혀 제게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네 엄마를 그리고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죄가 너무 크구나. 이어 회장은 저에게 친자 확인을 제안했어요. 제가 본인의 딸임은 분명하지만 이런 것은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고. 절 공식적으로 딸로 인정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회장은 단호했어요. 저는 망설임 끝에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명백했어요. 저는 회장의 친딸이 맞았어요. 회장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으로 절 보며 이제부터는 저와 제 딸을 위해 모든 걸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부디 저희 딸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 가장 큰 걱정은 딸이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장, 아니 아버지는 곧바로 병원과 연락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했어요. 그 덕에 저희 딸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상태도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걸 보며 전 비로소 조금 안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었어요. 우선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절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전 내심 불안했어요. 아버지와 딸을 만난 게 반갑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르죠. 당연히 절 반길 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물세례라도 맞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냐,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와서 우리를 망치려고 드냐 하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저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의 아내 되는 사람은 절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어요. 너 똑바로 말해. 돈 노리고 온 거 아니야? 설마 이 집 승기라도 노리는 거야? 어디서 감히 첩다리 주제도 모르고 끼어들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이 뭔데 함부로 말해? 첩의 딸이 아니면 뭔데? 네가 첩년 딸이 아니면 뭐냐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본인 첫사랑이고 첫 번째였고 당신이 두 번째다 라고 하자 그 말에 아내는 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악에 받쳐 고함을 쳤고 아들도 끼어들어 난리가 났죠. 쇠세 싸움이 점점 심해질 무렵 상황을 정리한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노모,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 고함으로 상황을 정리한 후 할머니는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와 네 엄마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 너희 엄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젊은 시절 저지른 죄값을 이제야 치르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암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다 죄값인 것 같다고. 저희 엄마한테 상처 준 걸 저한테라도 갚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아내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히 이 참년 딸한테 뭘 주시려는 건 아니시죠?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런 꼴은 못 봐요, 저. 조용히 해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카리스마에 며느리도 손자도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렇게 격정의 가족들과의 인사를 마친 뒤 아버지는 회사 핵심 직원들을 모아 그들에게도 절 소개했어요.
모두 놀란 얼굴로 절 쳐다봤어요. 소문으로야 닮았다는 얘기가 돌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날 회사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회장에 숨겨진 딸이 맞았다는 소문과 함께 저희 엄마가 첩이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내식당에서는 그 얘기가 더 화제가 됐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냥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소비했지만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아줌마들, 특히 이전 회사에서 저와 함께 옮겨온 사람들은 상황이 달랐어요. 절 그렇게나 괴롭히고 텃세를 부렸는데 제가 갑자기 이 회사의 회장 딸로 밝혀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중에서도 절 가장 심하게 못살게 군 대장격의 아줌마 3대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저한테 몰려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평소에 목소리 크고 당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작아져 있는 게 우습기까지 했죠. 정말 미안해요.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좀 질투도 나고 그랬었나 봐요. 젊고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괜히 젊고 똑 부러진 여자만 보면 괜히 심술도 나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아기 엄마, 아니, 회장님 따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이 원체 힘들고 고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괜히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평소에 제일 앞장서서 절 몰아세우던 아줌마는 울먹이며 그땐 몰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정말 안 그랬을 거다 하며 이내 뚝뚝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아니, 대체 울긴 왜 우세요? 제가 뭘 했다고? 우리 잘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무서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정말 다 잘못했어요.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쫓지만 말아줘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꼭 잘못은 갚아나갈 테니까. 셋이 빌어대는 말들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죠. 하지만 달라진 제 위치와 그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유치한 보복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대신 저는 딱 하나만 강조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텃세 같은 걸 부리지 말라고요. 저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누가 들어와도 텃세 부리는 일 없게 하세요. 나한테만 빌면 뭐예요? 또 누가 새로 들어오면 텃세 부리고 괴롭히고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니에요.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진짜예요. 그럼요. 누구 말씀인데 아무렴요. 2번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항상 내 머리 위에 CCTV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잘난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고 남자들은 오냐오냐 우쭈쭈 떠받들어주고 젊은 여자만 왔다 하면 텃세 부리고 제발 그렇게 살지 좀 마시고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 좀 하셔야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셋은 고개를 끄덕이며 벌벌 떨었어요. 그때 구내식당에서 오래 일했던 베테랑 아주머니가 나섰어요. 전에 저한테 회장 첩에 관한 소문을 알려줬던 바로 그분이요. 그분은 제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튼 짓 하는 사람, 이상한 텃세 부리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주 꽉 잡고 있을게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요새 인간들 아주 내가 제대로 감시할 테니까. 이제 이 바닥 텃세 괴롭힘 이딴 거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베테랑 아주머니 말에 셋은 완전히 기가 죽은 표정이 됐죠. 그분의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해두고 제게는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엄마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엄마가 첩이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엄마는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본인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요. 아버지는 결혼을 구두로 약속하고 둘만의 의식을 치렀다고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거나 정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했었거든요. 결국 아버지의 우유부단함이 문제였던 거죠.
자기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부모님 의견에 끌려가면서 저희 엄마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회사에서 떠돌던 잘못된 소문들을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결혼 후 만난 불륜녀나 첩이 아니라 결혼 전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고 저 역시 이미 태어나 있었다고 밝혔죠. 아버지는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명백히 밝혔고 그동안 절 힘겹게 살게 내버려둔 데에 대해 미안함을 표하며 앞으로 제 삶과 제 딸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가족들이 분노하며 찾아왔어요. 그들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고 고함을 질렀고 그런 두 사람에게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할 생각도 없고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 견제할 이유 없단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키고 싶은 거 당신들이 다 가지라고요. 대신 2번 다시는 우리 엄마 모욕할 생각 말아요. 제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절 존중하라고 단단히 경고했어요. 아버지가 강경하게 나가니 둘도 더 이상 반발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역시 제 편에서 절 감싸며 두 사람을 따끔히 질책하셨죠. 그렇게 전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저와 제 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줬어요. 제가 살던 작은 전셋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어색했지만 우리 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에게 당한 억울함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상받는다고 여겼죠. 하지만 여전히 제 힘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웹디자인 분야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 디자인 전반을 다루는 일을 하기로 했죠. 로고,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자료까지 기업이나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확실히 하고 싶어서 상표 등록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하나씩 꼼꼼히 준비했죠. 제 주변에는 의외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내식당 베테랑 아주머니는 제게 주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소개해 주셨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한 디자이너 출신 직원은 프리랜서로 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는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작고 확실한 성공을 쌓아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의 작은 카페 브랜드 디자인을 맡았고 이어서 지인 추천으로 동네 소규모 업체들의 로고와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유튜브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최신 트렌드를 익혔고 디자인 프로그램의 활용법도 꾸준히 업데이트했어요. 덕분에 고객들의 피드백도 점점 좋아졌고 소개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버지와는 가끔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절 응원해 주셨어요.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며 조언도 해주셨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조심스레 도움을 건네기도 하셨어요. 처음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조금씩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사업은 아직 무슨 대단한 대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 전 나날이 하루하루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으며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저는 그동안 제 딸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제 딸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오래전 이혼한 전 남편이 한번 연락이 와 빌부터 댔지만 그쯤은 가볍게 무시해줬답니다. 이젠 예전처럼 제게 사람들이 함부로 상처 주고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뒤늦게 저에게 한번 빌붙어 보려던 전 남편은 여전히 게으르게 살고 있더군요. 이제는 대신 일해줄 미련한 부인도 없이 그저 혼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인 전 남편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저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동네북 신세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본인을 더 사랑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애써 참아주기보단 스스로를 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빌며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